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위한 스위치 특수 기술을 발표할 아리스타의 채널 매니저 이우진입니다. 사실 제 본명은 이상훈이고요. 영어 이름 호로 우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우진이라는 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우교수라고 불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우형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기님하고 1년 반 정도 전에 IT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인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5세를 찍었고요. 드디어 이제 5세 작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보통 IT 전문서들 같은 경우는 2세만 나와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5세까지 나와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기님의 엄청난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책도 나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는 여러 권 책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AI 머신러닝인데 이 AI 머신러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나 인프라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머신러닝에 어떤 툴을 쓰고 있고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AI 머신러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5번째 찍는 이유라고 지금 이제 위에 나왔는데요. 이거 6번째입니다, 사실. 이걸 단순하게 이제 컷으로 6번을 찍은 게 아니고 풀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이 되는 이 동영상을 6번째 찍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좀 욕심이 과했죠. 한 번 찍어서 내전따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유튜브에도 올리고 웨비나도 좀 하고, 그 세 가지를 쓰려고 중간중간마다 다른 내용을 껴가면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하고 내전따용으로만 일단 몰빵해 보자라고 해서 3번째까지 찍었는데, 찍어서 막상 보내놨더니 왼쪽에 이제 카톡 메시지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아재력이 심하게 발휘가 돼서 하여튼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계속 수정을 해서 6번째 찍고 있고, 문서는 버전이 34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34개의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할 레퍼런스들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릴까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제 증거로 4번째 찍는 이유, 리뷰전 30일 찍었던 요 위에 내용들에 대해서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요, 올 이더넷,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더넷으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도 과거에는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들이 많이 없다가 이제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들로 변하게 된다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더넷이니까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이기종 네트워크를 좀 다뤄보셨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좀 뭐라고 하죠? 심도 깊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더넷만 다뤄보신 엔지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과거의 이더넷이 아니었던 인피니밴드나 5 채널이나 이런 다른 이기종 네트워크들이 돌아가는 방식을 일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더넷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방식도요,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더넷 디자인하고 조금 다르게 기존의 인피니밴드가 디자인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요,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 없구나.
사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한참 활동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거의 이제 시체처럼 한 6개월이 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이 세션을 공부하면서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제가 한참 공부를 많이 했을 때 한 20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없어진 기술이지만 그 기술에서 사용하던 장점들이나 여러 가지 세부 기술들은 계속 살아남아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이 세션도 너무 길어, 쓸모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들으신 내용이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제 제 PT에 끼워 넣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리스타를 대변해서 여기를 나와 있지만 아리스타의 기술적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적인 의견을 상당히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전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 회사가 좋아요, 저희 장비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본사가 얘기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위해서 스위치에 어떤 기술이 쓰여져야 되고, 스위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와 붙어있는 서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어떤 기술을 써야 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결국은 사실은 이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더넷이다 라는 얘기고요. 모든 기술은 이더넷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AI 머신러닝 네트워크조차도 이제는 이더넷으로 통합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더넷으로 통합된 여러 가지 이미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미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빠르게 진행됐던 것들이 보이스 네트워크를 통합했던 거죠. 이 보이스 네트워크 같은 한 20년 전 정도부터 통합이 되기 시작했는데, 통합이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시간에 민감해서 QoS만 좀 잘 걸어주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네트워크가 전환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기종 통합 네트워크가 스토리지 네트워크였습니다. 기존에는 디퍼런셜 스카시, 파이버 채널 같은 별도의 다른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전용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었는데요. 이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IP 블락 스토리지들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파이버 채널이라는 기술을 쓰지 않게 됐죠. 이거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들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디어 네트워크가 있고 HPC 네트워크가 이더넷으로 변환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디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건데요. 과거에 이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뭐 10대 막 수백씩 이렇게 갖다 놓고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뭐 몇 번 카메라 뭐 이제 PD들이 이렇게 하죠. 그런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거는 동축 케이블 기반의 네트워크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4K, 8K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케이블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더넷으로, 고속 이더넷으로 변환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최신 기술 중에 하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파이버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많이 전환이 됐었는데, IP 블락 스토리지, IP 스토리지를 쓰거나 최근에 이제 HCI라고 하는 서버들이 스토리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스토리지들을 풀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처럼 스토리지가 내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있는 스토리지까지도 그냥 하나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부하들은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하던 부하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부하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이외에 이제 이런 블락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트래픽 패턴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스위치 기술도 필요합니다. 뭐 뒤에서 잠깐 언급은 할 건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중점적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HPC라고 합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술들이에요. 과거에는 슈퍼컴퓨터가 아주 큰 CPU, 큰 서버들을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미 그렇게 그걸 벗어난 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최근이 아니라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 일반 범용 서버들을 막 여러 개 쌓아다가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들, 기술들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HPC라고 부릅니다. 이 HPC에는 RDMA라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서버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더넷으로 통합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더넷으로 통합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HPC 사용의 목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CPU 기반의 HPC를 썼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CPU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CPU를 얼마나 갈구느냐에 따라서 잘 운영하느냐, 잘 운영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정도로 CPU를 사용하는 게 슈퍼컴퓨터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GPU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GPU들이 서버에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CPU가 유리한 연산이 있고 GPU가 유리한 연산이 따로 있다 보니까 GPU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디 정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GPU 기반 컴퓨팅의 거의 마지막 정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앞서가는 곳들이나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AI 전용 칩을 사용한 슈퍼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더 이상 학술 용도라든지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범용화돼서 머신러닝 자체가 범용화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발자들이나 일반 운영자가 손쉽게 AI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GPU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AI 전용칩 기반의 HPC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중화되는 기술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도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이유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인터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HPC에는. 자, 기본적으로 서버들이 막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면 수만 대 이렇게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이 서버들끼리 서로 간에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백엔드 쪽에. 이 네트워크를 인터커넥트라고 불러요. 자, 인터커넥트 네트워크가 한마디로 오늘 설명한 AI 머신러닝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CPU 기반의 HPC를 주로 쓰던 과거에는 인터커넥트가요, 하드웨어 전용 인터커넥트를 썼습니다. 이 하드웨어 전용 인터커넥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팍 PC 기반의, 스팍 유닉스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스팍끼리 연결을 할 때는 토프라고 하는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인터커넥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QSnet, AIS처럼 하드웨어 벤더가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딱 맞는 인터커넥트를 개발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범용화되면서, 그러니까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범용화되면서 인터커넥트들이 범용적인 프로토콜과 범용적인 기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술로 이제 3분화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인피니밴드예요. 멜라녹스라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인수된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사실은 인피니밴드가 HPC 인터커넥트의 1위를 달리는 가장 범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인텔에서는 옴니패스라는 기술을 갖고 나왔고요.
이 옴니패스라는 기술은 사실 2019년에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인텔에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2019년 당시에는 탑 10에 여러 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외에 이제 범용적인 이더넷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서로 마구 경쟁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의 양분화된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GPU 기반의 컴퓨팅에서 좀 더 발전해서 AI 전용 칩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변했어요. 일단 목적 자체가 변했고, 여러 가지가 대중화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범용적인 기술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터커넥트도 가장 범용적인 기술인 이더넷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이제 HPC 인터커넥트 기술들을 그래프로 쭉 나열해 본 건데요. 아까 뭐 QSnet, 옴니패스, 뭐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 에이리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없어진 기술들이 굉장히 많고요. 옴니패스도 2015년에 발표했다가 2019년에 인텔에서 디프리케이트 됐고요. 이런 것들 이제 발표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우린 이더넷 기반으로 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HP사에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면 크로스바였죠.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 우리가 이제 셰시 장비들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백단에 있는 백플레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하드웨어 전용의 인터커넥트를 쓰다가 뭐 에이리스 같은 이제 발전이 계속 되면서 이더넷과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일반 네트워크와 유사한 형태의 인터커넥트들로 발전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슬링샷이라는 걸 이제 쓰고 있는데, 슬링샷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넷 인피니밴드를 막 오갈 수 있게 만든 이런 종류의 인터커넥트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현재 1위, 인피니밴드입니다.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현재 200G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00G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마치 이더넷보다 절반 속도가 훨씬 느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업링크를 패트리 기반의 아키텍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케이블들을 서로 연결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0G가 느린 게 아니고 200G 기준은 서버에 연결되는 랜카드 기준으로 200G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이더넷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HPC 탑 500 사이트가 있어요. 탑 500.org라고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의 가장 빠른 탑 500 슈퍼컴퓨터들을 나열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2015년만 하더라도 인피니밴드를 사용하는 인터커넥트를 사용하는 슈퍼컴퓨터가 258대나 됐었는데, 이더넷을 사용하는 애들은 147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가면 인피니밴드가 141개, 이더넷이 262개로 역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200G짜리 인피니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탑 10을 보면 인피니밴드가 대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인피니밴드가 이런 인터커넥트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더넷 기반의 인터커넥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기술을 많이 쫓아온 거거든요.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인터커넥트 기술이 조금 더 앞서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과 유사하게 인피니밴드는 RDMA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기술이고요. 로키라는 기술은 RDMA 오버 이더넷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피니밴드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더넷 위에 얹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레이턴시나 밴드위스, 스피드가 거의 인피니밴드 수준으로 나옵니다. 뭐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 뭐 5% 이하 아주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시라든지 밴드위스가 충분히 인피니밴드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래서 인터커넥트를 이더넷에서 쓸 수 있다라고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으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머신러닝 기술이 범용화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아예 슈퍼컴퓨터가 아니면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돌리기 어려웠고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MPI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이런 서로 간에 통신하는 메시지 규격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범용적인 개발자가 다룰 수 있는, 요즘 뭐 MLOps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혼자 인프라를 꾸려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죠. AWS, 애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KT에서도 네, AI 머신러닝 전용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런 기술들을 요구하죠. 점점 범용화되고 점점 더 사용하기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요소가 붙느냐? 자동화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어떤 머신러닝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용적인 이더넷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급 업체 간 경쟁. 이더넷은 만드는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인피니밴드는 독점입니다. 멜라녹스, 엔비디아 이제 혼자 나오고 있고요. 파이버 채널은 2개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스피드도 가장 빨라요. 현재 400G 스위치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재 800G는 표준화 중입니다만 구글에서는 이미 800G 스위치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피니밴드는 가장 빠른 속도가 현재 200G입니다. 그리고 5 채널은 32G예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 면으로도 이더넷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1대1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인피니밴드는 200G짜리지만 실제로 스위치 간의 연결을 케이블을 늘려서 이제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타입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더넷 서버 같은 경우는 100G 랜카드가 대중화되어 있고 200G를 일부 회사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서버에 액세스되는 속도는 이더넷이 인피니밴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사실은 세 번째 이유에 굉장히 가중치를 주는데요. 기존의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인피니밴드나 5 채널도 유사한데요. 매니지먼트 기능이 좋지 않았고요.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5 채널이나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더미 스위치가 있어요.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스위치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더넷으로 봤을 때는 상상도 안 될 그런 고속 네트워크를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더넷이 훨씬 더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관리, 그리고 부가 기능, 모니터링 기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가격도 좀 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더넷으로 갈 이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근거들로 이미 이더넷으로 이동된 사례들을 몇 개 갖고 왔고요. 아까 탑500은 설명드렸죠. 두 번째로 인텔 설명드렸던 것처럼 옴니패스라는 인터커넥트 기술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 이유 중에 아주 일부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인텔이 하바나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 하바나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AI 머신러닝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얘는 참 재밌는 게요. 뭐 칩 하나에 100G 이더넷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로키 기반, 아까 이제 RDMA 오브 이더넷이라는 기술, 뒤에 설명드린 기술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랜 카드가 3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칩이 하나의 서버에 묶이고요. 그래서 400G 6개 포트가 나오는 서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서버 쪽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AI 전용 칩 단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인피니밴드의 가장 큰 레퍼런스가 어디였냐면 이제 오라클 엑사데이터라는 서버였습니다. 얘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만든 장비인데요. 얘가 인피니밴드를 썼었어요. 근데 2019년에 로키 기반의 엑사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 랜카드들이 인피니밴드 기반을 쓰기도 하지만 AWS 같은 경우는 이던 로키 기반의 이런 아답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AWS DL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인스턴스가 하바나가 장착된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더넷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이제 하바나의 어떤 이제 그림들을 갖고 온 거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려보면 AI 머신러닝을 위한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제 서비스하는 네트워크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이고요.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는 부하가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걸 이제 넌 블락킹 네트워크라고 뒤에서 설명드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표고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프 스파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리프 스파인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냉장고보다 큰 이런 아주 큰 스위치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를 위한 디자인과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넌 블락킹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머신러닝 혹은 슈퍼 컴퓨팅 네트워크는 넌 블락킹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디자인 하시던 방법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거의 데이터 통신론에 가까운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복잡한 구조에서 이게 네트워크가 아닐 수도 있고 일반 회로일 수도 있고 CPU 같은 칩 안에 들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을 하려면 안전하게 전송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충돌이 나거나 로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퍼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다, 회로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면 이 만나는 구간에 버퍼를 둡니다. 메모리들을 둬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충돌이 없다,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버리고요. 여기 누군가 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버퍼에 잠깐 담아두는 거죠. 담아뒀다가 아무도 안 보내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차로에 신호등을 만든 거랑 같죠. 그런데 얘는 이제 장점은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버퍼 메모리를 그냥 잠깐 두면 아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 우리 신호등하고 똑같습니다. 신호등으로 만들어진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차가 어느 순간 이상 늘어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느려지죠. 나중엔 거의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꽉 막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버스트 트래픽에서 유용해요. 버스트가 뭐냐? 트래픽이 확 발생했다가 없어졌다가 확 발생했다 없어졌다 이런 데들은 유용한데 기본적으로 아주 적은 플로우로 쭉 계속 일정한 트래픽들을 보낼 때는 이 버퍼를 사용하는 게 유용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넌 블락킹 네트워크라는 건 사실은 패킷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지 않고요. 과거에 이제 전화망, 우리 전화들을 스위칭하는 서킷 스위칭망에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넌 블락킹이라는 건 뭐냐? 소프트웨어의 넌 블락킹과 하드웨어의 넌 블락킹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하드웨어의 넌 블락킹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보셨을 때 저게 넌 블락킹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하드웨어 기반한 넌 블락킹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로를 만들 때 이런 그림, 예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얘가 6번으로 가고요. 2번이 0번, 1번이 3번이 7번으로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자기들만의 전용 도로를 달리는 거죠. 이때는 충돌 날 일이 없습니다. 내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구간에는 얘도 가고 싶고 얘도 가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넌 블락킹 네트워크가 아니죠. 블락킹 네트워크예요. 이럴 때는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케이블 하나 더 연결해야 돼요. 케이블 더 연결하면 얘는 요 케이블 통해서 갈 수 있고요. 얘는 여기 밑에 있는 케이블 통해서 갈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는 넘블라킹을 만들려면 전용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패킷 네트워크에서는요? 패킷 네트워크에서는 대역폭이 출발지의 대역폭과 도착지의 대역폭, 중간에 있는 모든 대역폭이 출발지의 대역폭과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은 합쳐줘도 돼요. 그런데 10G로 시작을 했어요. 얘는 10G로 붙어 있습니다. 서버와 네트워크 10G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이 20G가 돼야 되는 거죠. 대역폭이 끝까지 보장이 되는 네트워크를 패킷 네트워크의 non blocking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이 non blocking 네트워크 개념은 사실은 패킷 네트워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어려워지고요.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뒤에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뒤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non blocking 네트워크의 끝판왕은 누구냐?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구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멀티 스테이지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작은 스위치들을 여러 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non-blocking 네트워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생활에 있는 예제를 좀 들어보면 입체 교차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도로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드랍이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패킷 네트워크에서 쓰이게 되고요. non-blocking이 아닐 때 급한 애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급한 애들을 먼저 보내는 건 그냥 일반 QoS고요. 여기 이제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미리 대역폭을 확보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대역폭을 확보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보낸 다음에 중간에 컨제스션이 생길 것 같으면 시그널을 보내서 천천히 보내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5 채널 인피니밴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로스가 안 일어나게, 충돌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버퍼, non-blocking, 시그널링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실생활로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신호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버퍼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가 있다 없다만 판단해서 잠깐 멈췄다가 보내고를 반복하는 거죠. 장단점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non-blocking 만드는 방법은 입체 교차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만드는 입체 교차로랑 조금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입체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입체 교차로는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가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입체 교차로에 딱 올라가는 순간 일반적으로 40km, 60km로 줄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고속도로는요, 입체 교차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넓은 땅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다니는 입체 교차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커브가 크죠.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들려면요, 같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non-blocking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역폭을 보장하는 데는 끝판왕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그널링을 이용한 대역폭 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광고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KT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이런 것들 시범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나옵니다. 앰뷸런스가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서 이런 애들은 앰뷸런스가 딱 들어오자마자 앰뷸런스가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파란불이 바뀌어요. 이게 마치 시그널링을 이용한 대역폭 확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AI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핵심이 뭐냐면 앞서서 세 가지 방식,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세 가지 기술들을 막 짬뽕을 해서요. 레이턴시가 작은 고속의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레이턴시가 작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 로스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빨라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버퍼를 쓰거나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레이턴시도 작으면서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버퍼부터 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버퍼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퍼를 이용해서 로스리스 만들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 레이턴시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버퍼와 레이턴시는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손쉽게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버퍼를 늘렸습니다. 버퍼를 막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버퍼가 늘어날 때마다 레이턴시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프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행히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버퍼가 늘어나면 레이턴시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속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HPC를 위한 AI 머신러닝을 위해서 고속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턴시가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버퍼를 막 키울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리얼 월드 실제 이제 환경에서는 버퍼가 늘어난다고 해서 레이턴시가 무지막지하게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조금 다른 그래프긴 한데요. 제가 원하는 그래프랑 굉장히 가까워서 제가 갖고 왔는데 실제로는 버퍼가 늘어날 때마다 레이턴시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버퍼가 어느 이상 커지더라도 레이턴시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퍼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레이턴시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HPC를 위한 네트워크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버퍼를 줄이는 게 속도를 빠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버퍼가 늘어나면 레이턴시가 늘어난대요. 그럼 HPC 네트워크에서는 버퍼가 큰 스위치를 쓸 수 있을까요? 안 쓰는 게 일단은 좋죠. 좋은데 쓰게 됩니다. 그 반전의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HPC를 위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 때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죠. 자, 이 넌 블락킹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디자인이나 이 기술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해서 제가 네트워크 디자인 기초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뒤에 내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데이터 센터들은 다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죠. 리프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디자인 방식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HPC에 맞는 네트워크를.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위키피디아에서 네트워크 디자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서치를 해보시면 세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 3티어 아키텍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과거에 주로 많이 쓰던 네트워크 디자인 방식이죠.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D셀 아키텍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디에 많이 썼냐면 아주 옛날 CPU 기반의 하드웨어 기반 인터커넥트를 썼을 때 HPC에서 사용하던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네트워크 위주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축하는 거의 풀메시 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방식이 뭐죠? 디자인 방식이 이 클로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죠.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HPC 네트워크도 이렇게 비슷하게 디자인하시면 되는데 패트리라고 하는 네트워크 디자인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지금 좀 어려우실 텐데 뒤에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클로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패트리 요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도만 여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고요.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뭐냐?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속도 차이를 오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넷 네트워크는요,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허용하는 네트워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운링크가 10G에 48포트인데 그럼 우리 계산해 보면 480G죠.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업링크가 뭐 160G, 240G 이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운링크의 모든 속도를 합친 게 업링크와 같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허용한다라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어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의 성질에 따라서 이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다르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요. 일반적인 서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3대 1 정도를 봅니다. 다운링크가 3, 업링크를 1로 봐요. 그 다음에 하둡이나 이런 분산 스토리지가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업자들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처럼 굉장히 대형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2대1 정도의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고민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P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경우는 1대1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일반적인 서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3대1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좋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여기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여기 이제 중간에 빠져버리면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넌 블락킹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기가 어려워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기회가 되면 왜 40G를 써야 되는가? 왜 10G 40G 컴비네이션을 쓰나? 그 다음 왜 3대1 오버 서브스크립션인가?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와 드랍 속도와의 관계들, 그 다음에 이 버퍼 사이즈를 어디를 늘려야 되는가? 리프에 늘려야 되는가? 스파인에 늘려야 되는가? 그 효과가 어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논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1대3, 3대1의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 클로스 아키텍처 상에서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서버가 하나의 스위치랑만 연결이 돼 있으면 스위치가 죽어버리면 그 밑에 서버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팔을 벌린다고 하는데 양쪽에 서버가 다 연결을 하죠. 그런데 이제 페일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가 만약 죽어야 되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링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링크를 업링크를 더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다운링크는 10G 48포트, 업링크는 40G 4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0G, 160G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옆에 있는 스위치와의 인터링크를 위해서 두 개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업링크가 6개짜리 스위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개짜리 업링크가 있는 스위치는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이 3대1에 맞춰져 있는 스위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모델 중에 이제 이런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 1대2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양팔 벌리죠. 그래서 두 개의 인터링크를 쓰다 보니까 업링크 6개, 인터링크 2개에서 8개의 업링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파인이 6개가 있어야겠죠. 네, 이런 경우 저희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7050 SX3 48 Y18이라는 장비가 이렇게 업링크가 8개짜리예요.
자, 그럼 1대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포트짜리 업링크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장비고요. 이렇게 12포트가 있어요. 얘는 480G고요. 10G라면 40G면 12포트니까 480G가 나오죠. 그래서 1대1의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터링크 2개를 쓰게 되면 12개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14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12개라면서요? 자, 이 1대1은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넌블락킹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넌블락킹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페일오버가 일어나더라도 넌블락킹이 돼야 돼요. 2개의 인터링크로는 도저히 페일오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넌블락킹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이 링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이제 VARP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인터링크 자체 트래픽을 흐르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HP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죽어버리면 그냥 서버가 같이 죽어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 랜카드가 4개 박히면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이렇게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의 페일오버를 이용하는 거지 네트워크상에서의 엠넷 같은 어떤 페일오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링크를 일반적으로 넌블락킹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개 가지고도 넌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넌블락킹 네트워크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브릭 디자인을 이용해서 좀 구축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대1을 만들려면 여기는 이제 400G로 예제가 들어졌는데요. 400G짜리 32포트짜리 장비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1대1의 비율을 맞추려면 16개는 다운링크를 쓰고 16개는 업링크를 써야겠죠.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00G짜리 서버용 랜카드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재 대중화된 대부분의 서버용 랜카드는 100G고요. 200G가 일부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400G가 16개면 200G는 어떻게 쓰느냐? 브레이커 케이블을 씁니다. 400G가 2개 200G로 나눠지는 브레이커 케이블을 쓰고요. 그러면 총 32개의 포트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100G는요 4개가 나오는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쓰면 되고요. 총 64개의 포트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100G를. 자, 50G는요 8개로 분할되는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쓰면 되고요. 얘는 128개의 서버 포트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절반을 잘랐잖아요. 그럼 이제 넌블락킹 네트워크, 뒤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넌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8포트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16포트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8개는 왼쪽으로 보내고 8개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스위치에서 8개의 400G가 올라오잖아요. 1개, 2개, 3개, 4개가 업링크가 올라오니까 곱하기 4하니까 32개 포트를 다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작은 넌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절반을 쪼개서 업링크, 다운링크 이렇게 절반 쪼개는 이런 디자인을 브릭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50G짜리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들을 수용하고 절반은 업링크를 쓰게 되고, 윗단에 이제 고속 패브릭들을 이용해 가지고 같은 스위치를 모든 네트워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인이건 리프건 상관없이 이런 네트워크들을 구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좀 시간이 있었으면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뭐 디자인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정도만 오늘은 하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초반에 좀 넣었다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태리 뭐 과거 뭐 내용까지도 알려준다고 그래서 뺐습니다. 자, 일단 이런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클로스 아키텍처를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리프 스파인 개념의 아키텍처를 쓰게 되고요.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이 리프 스파인의 클로스 아키텍처가 넌블락킹 디자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프 쪽은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non-블락킹으로 만들 수도 있고 블락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non-블락킹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통 2대1, 3대1 정도의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고요. 여기를 브릭 디자인을 이용해서 1대1로 만들어주면 얘가 non-블락킹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스파인 구간은요, 들어오면 나가죠. 들어온 대역폭과 나간 대역폭이 동일하죠. 얘는 non-블락킹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은 스파인이 아니라 리프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리프를 1대1로 만들면 non-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블락킹과 non-블락킹 네트워크를 좀 자세하게 파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자세하게 좀 이해하시면 머신러닝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블락킹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기 있는 네트워크는 패킷 네트워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킷 네트워크, 한마디로 전용 회선이 만들어져야만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게 non-블락킹 패킷의 non-블락킹 네트워크입니다. 자, 지금 A, B에서 C, D로 가는데요. 둘이 동시에 통신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A는 C랑 통신하고 싶고요. B는 D랑 통신을 하고 싶은데 여기 중간에 케이블이 하나죠.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는 회선을 누가 점유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길이 하나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블락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가 C랑 통신하고 있을 때 B랑 D는 통신을 못하죠. 이게 블락킹 네트워크입니다. 자, non-블락킹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개끼리 서로 통신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선이 두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A랑 C가 통신할 때 B와 D가 동시에 통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non-블락킹 네트워크입니다. non-블락킹 네트워크 중에서는 strictly non-블락킹 네트워크 있고 rearrangeable non-블락킹 네트워크 있는데, strictly non-블락킹 네트워크는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도 non-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게 strictly고요. rearrangeable 같은 경우는 경로를 스위칭해 가면서 만들 수 있는 non-블락킹 네트워크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앞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non-블락킹 네트워크의 끝판왕은 제가 누구라고 했냐면 크로스파스 스위치 아키텍처라고 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크로스파스 스위치라고 불리는 이제 회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느 경로로 가든지 간에 뭐 A가 C로 갔다가 A가 E로 갔다가 A가 F로 갔다가 막 이렇게 바뀌더라도 동시에 4명이, 그러니까 8명이죠. 4명 4명 쌍이 통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E랑 통신할 때 요거 경로를 이용하면 되고 F랑 통신하려면 이 경로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때 B가 F랑 경로를 하더라도 경로가 겹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통신하더라도 완벽한 non-블락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16개의 크로스 포인트가 필요하죠. 점이 16개죠. 만나는 데가 4x4 크로스바가 필요합니다. 이런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크게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네트워킹의 개념을 포함해서 좀 싸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클로스 아키텍처라는 게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반얀 트리, 뭐 베너스 아키텍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 쓰는 건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 그러니까 클로스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패트리라는 아키텍처가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크로스바 스위치가 아닌 싼 2x2 스위치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non-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스테이지란 얘기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스위치들을 묶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2x2 스위치들을 묶어서 만들었는데 얘는요 non-블락킹 네트워크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출발지도 두 개고 아웃풋 도착지도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버리는 순간 A가 E로 통신할 때 B는 F랑 통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통신하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F랑 통신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아웃풋도 4개여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인풋은 두 개인데 아웃풋이 네 개라는 얘기는 조금 더 비싼 스위치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 목표가 뭐냐? 2x2 스위치로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스테이지 기반의 클로스 아키텍처가 나온 겁니다. 싼 스위치로 3개의 스테이지를 연결을 했더니 넌 블락킹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네. 이게 클로스 아키텍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들 스위치를 놓게 되면 A가 E로 통신하는 동안 B는요 F로 통신하려면 이렇게 경로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클로스 아키텍처는요 리어레인저블 넌 블락킹 네트워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스위치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B가 H랑 통신하고 있습니다. D가요 E랑 통신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A가 F랑 통신하려고 출발했는데 갈 데가 없죠. 왜 갈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죠. 여기서 F로 못 가죠.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스위칭해 줍니다. 리어레인저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B가 H로 갈 때는 이 경로를 썼고, 그 다음에 D가 F로 갈 때는 D가 E로 갈 때는 이 경로를 썼거든요. 이 경로를. 그런데 이걸 스위칭을 해줘요. 밑에 경로로. 그러면 여기가 B죠. 여기가 B죠. 그러면 A가 F로 갈 때는 이 길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 스위칭을 이용해서 경로를 바꿔주는 상황에 넘블락킹이 만들어지는 걸 리어레인저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트릭틀리 넘블락킹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한 경우고요.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미들 스위치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하나씩 더 생겨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리어레인저블 넘블락킹을 많이 사용하고요.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패킷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리어레인저블 기반의 넘블락킹 네트워크가 클로스 아키텍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이 클로스 아키텍처를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라고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런 수식 조건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찰스 클로스 형이 1952년에 쓴 논문이에요. 뭔가 그래프와 이런 이상한 수식들이 난무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싸게 클로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냐,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죠. 넘어갈게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싼 스위치로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3스테이지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리어레인저블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4명이 4명끼리, 그러니까 8명이 동시에 통신하고 싶을 때 클로스 아키텍처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늘었어요. 8명, 그러니까 16명이 통신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클로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3스테이지를 만들었더니 문제가 뭐냐? 중간에 미들 스위치가 4x4여야 합니다. 왜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x2 스위치를 가지고 8명끼리 통신하고 싶은 거거든요. 방법이 있죠. 왜요? 아까 4x4 스위치가 하는 역할을 2x2 스위치 6개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요렇게.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4x4 스위치 대신에 2x2 스위치 6개로 만든 거죠. 그래서 8명끼리 16명이 동시에 통신하려면 5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x2 스위치를 가지고 5스테이지, 스테이지를 늘리면 더 여러 명이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포인트를 잡아내셨을 거예요. 포트가 크면 스테이지가 줄어듭니다. 그죠? 포트가 작은 스위치로 여러 명이 통신할 수 있게 만들려면
스테이지가 늘어나죠.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뒤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스테이지와 포트 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 넘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패트리 아키텍처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클로스 아키텍처와 패트리 아키텍처는 사실은 같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스 아키텍처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서 일부 다른, 그러니까 클로스 아키텍처에 포함되는 개념이 패트리 아키텍처고요. 이 패트리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보통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티어가 패트리고 최근에 나오는 리프 스파인이 클로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패트리가 더 오래된 아키텍처고 후진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반대입니다. 얘도 찰스 형이 만들었어요. 찰스 클로스는 아니지만 찰스 형이 만들었고요. 1985년에 소개한 개념인데요. 이 패트리는 뭐냐? 위로 갈수록 뚱뚱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얘가 케이블이 하나죠. 그럼 이외엔 두 개가 모인 거잖아요. 여긴 케이블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 케이블 두 개가 또 모였으니까 여긴 케이블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케이블 수를 늘려서 위로 올라갈수록, 백본으로 올라갈수록 케이블이 많아지는 걸 패트리 아키텍처라고 해요. 모양은 클로스죠. 무조건 3티어가 패트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개념들이 다 어떻게 보면 패트리 아키텍처에 가까운데 요게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단일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서버에 8개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개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링크가 8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4개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4개가 올라가는 거죠. 케이블 수가 늘어나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얘는 패트리 아키텍처가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조금 이제 돌아올게요. 앞에 있는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 넘블락킹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네트워크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요 디자인이란 얘기예요. 요 디자인. 요게 AI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넘블락킹 네트워크 디자인이란 얘기입니다. 패트리 기반의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가 되는 거죠. 자, 요번 장에서는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다른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버퍼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버퍼가 생기면 레이턴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버퍼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non-blocking 네트워크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ETS라고 하는 이제 4가지 방식이 쓰이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PFC라는 기술과 ECN이라는 2가지 기술이 필수고요. 나머지 기술은 옵션입니다. 저희가 넘블락킹 네트워크를 고급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PFC와 ECN이 필수로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넘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면 사실은 끝이에요. 크게 필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는 100%의 효율이 안 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넘블락킹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려면 효율이 100%가 나야 돼요. 그런데 이더넷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00% 효율이 안 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드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QoS 기술들을 씁니다. 프라이어티 큐잉 같은 일반적으로 QoS를 쓰기도 하지만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미리 대역폭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그널링들을 이용해서 포즈 프레임 같은 것들을 날려서 플로우 컨트롤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죠. PFC가 뭐냐? Priority Flow Control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넷은 플로우 컨트롤을 씁니다. 그런데 얘는 플로우 컨트롤을 모든 얘들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8개의 일종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요. 그 프라이어리티들마다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플로우 컨트롤을 보냈을 때
3번 프라이어티 얘만 포주시켜.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 이게 PFC입니다. 자, ECN은 뭐냐면 컨제스천 노티피케이션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컨제스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컨제스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발생하기 직전이죠. 아직 발생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도착지 알려줘요. 그럼 도착지가 이거를 출발지 알려서 조금 더 천천히 보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혼잡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기술이 ECN입니다. 자, DCBX 같은 경우는 이런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혹은 컨제스천을 알려주는 이런 기능과는 좀 무관해요. 얘는 사실 어떤 기능이냐면 편의성을 위한 기술인 거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PFC인데요. PFC 기술들을 자동 협상해서 서로 간에 동일한 세팅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로스리스 이더넷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옵셔널하게 쓰십니다. 자, PFC와 ECN을 좀 비교를 해보면 PFC는 레이어 2에서 사용하는 플로우 컨트롤 기술이고요. ECN은 네트워크 레이어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쓰입니다. 이 PFC는 포인트 투 포인트고요. 그래서 PFC를 쓰기 위해서는 모든 노드에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CBX라고 불렀던 아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애들이 그런 것들을 세팅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부가적인 기술을 써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는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ECN 같은 경우는 느려요. 왜냐하면 도착지 보냈다가 다시 받아야 되니까. 자, PFC는 기본적으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얘는 원래 이제 이더넷 스탠다드로 802.1QBB라는 것들을 이제 정의가 돼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802.3X 이더넷 포즈 프레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똑똑한 거죠. 왜 어떻게 똑똑하냐? 8개의 클래스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에만 선택적으로 포즈를 줘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될 애와 천천히 보내야 할 애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포즈를 받으면 일단 우선순위 특정 그 클래스에 맞는 애들 중지를 하는데 무작정 중지해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뭐 XON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컨제스천이 일어나지 않아 끝났어 라고 하는 프레임을 던지거나 시간이 완료 에이징 타임이 완료되면 특정 우선순위에 있는 패킷을 보내는 것들을 중지합니다. 그때까지만 중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보내는 거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요게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상대방한테 포즈 프레임을 날립니다. 그런데 얘는 버퍼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PFC 포즈 프레임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버퍼가 어느 정도 꽉 차 있다 라고 하면 얘가 상대방한테 다시 포즈 프레임을 날려줘요.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버퍼가 확보될 때까지는 보내지 않도록 시그널을 날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ECN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ECN 필드에 10으로 세팅해서 보내요. 보내는데 아웃풋 버퍼에 컨제스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는 ECN 비트를 11로 바꿔서 보내요. 그럼 이걸 받은 리시버가 보내는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피니밴드 RDMA 쪽에서는 CMP라는 패킷으로 이걸 알려주고요. TCP 같은 경우는 EC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얘가 받으면 천천히 보내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걸 ECN이라고 합니다. 자, DCBX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는 필수 기술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LLDP를 이용해서 엔드투엔드로 정보를 교환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이제 특히나 이제 PFC 같은 경우에 요 매개 변수들을 서로 알려줘서 PFC가 서로 세팅되고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편하게 쓸게 해주는 편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다뤘어요.
중단 없는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 버퍼를 쓰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가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법. 이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서 디자인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장비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제품군에는 그 세 가지가 있고요. 트라이던트 플랫폼, 토마호크 플랫폼, 샌드 플랫폼이 있고 그 기타 플러스 특수 기술들을 쓰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해서 논외고요. 트라이던트 제품 같은 경우는 삼지창이잖아요. 이 삼지창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삼지창은요 공격용 무기기도 하지만 수비용 무기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칼하고 싸울 때 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공격력은 약해지는데요. 왜냐? 내가 찌르기를 하면 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력은 조금 포기했지만 수비력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다재다능한 공격도 잘할 수 있고 수비도 잘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삼지창이에요. 얘는 이 이름과 똑같이 다재다능한 스위치입니다. 사실은 다재다능하다고 하니까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가 이 트라이던트예요. 반면에 토마호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도끼죠. 우리가 토마호크 스테이크에 요즘에 많이 쓰시잖아요. 도끼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토마호크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이 무기들을 이제 그 도끼 무기를 보통 이제 토마호크라고 하고요. 얘는요 생긴 것처럼 공격에 몰빵한 거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죠. 토마호크는요 높은 포워딩 성능에만 몰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 플랫폼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른데요. 원래 이 샌드 플랫폼을 만들었던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였고요. 프로젝트 이름이 다 근처에 있는 사막에 있는 도시 이름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는 제리코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샌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트라이던트 플랫폼은 차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산타페에 해당이 돼요. 왜 산타페냐? 다재다능하죠. 사람도 5명 편하게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속도도 한 200km 나오죠. 그래서 다재다능한 플랫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토마호크 플랫폼은 속도에 몰빵한 이런 트랙을 달려야 되는 애들이죠. 뭐 맥라렌 이런 제품들이죠.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속도에 몰빵했다 해서 엄청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을 희생했기 때문에 가격은 토마호크랑 트라이던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샌드 플랫폼은 자동차로 치면 아주 고급 버스나 고급 트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버퍼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빨리 지나가고요. 자, 지금 제품군들이 이렇게 고속 데이터 센터 제품군, 일반 제품군, 딥버퍼 제품군, 특수 제품군들이 있는데 고속 데이터 센터 제품군이 토마호크 제품군인 거고요. 딥버퍼 제품군이 샌드 플랫폼인 거고 일반 이더넷 제품군이 트라이던트 제품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제품군들을 데이터 센터 디자인할 때 적절하게 배치하셔야 좋은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들마다 적절한 장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노드, 서버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나 매니지먼트 노드 같은 경우는 트라이던트 플랫폼을 씁니다. 스파인 구간은요, 가장 좋은 스위치는 토마호크예요. 왜냐하면 가장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초고속 데이터 센터 제품군들을 쓰게 되고요. 이런 제품군들, 토마호크 제품군들은 HPC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파인에 쓰거나 넌 블락킹 네트워크나 레이턴시가 작은 곳에 쓰게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HPC, AI 머신 네트워크 조건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죠. 넌 블락킹에 레이턴시가 작은 데잖아요. 그래서 HPC 네트워크에는 기본적으로 토마호크를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스토리지 노드나 네트워크 엣지 노드 같은 경우는 보통 샌드 플랫폼을 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샌드 플랫폼은 메모리가 크다 그랬잖아요. 딥버퍼, 빅버퍼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버퍼가 크기 때문에 잠깐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거나 이게 100G에서 10G로 속도가 막 변하거나 아니면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이 큰 경우에는 딥버퍼 스위치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몰리는 미디어, 영상, 인터넷, 하둡, IP 스토리지, HPC 서비스의 딥버퍼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로우 레이턴시 기반의 HPC 네트워크, 로스리스 네트워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 이유는 뒤에서 왜 쓰게 되는지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이 딥버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속도가 변하거나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 쓰는데 HPC가 속도가 몰리긴 해요. 근데 레이턴시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합을 해서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지능 네트워크는 패트리 기반의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인 거죠. 앞서서 보셨죠? 자, 브릭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절반을 쪼개요. 업링크 400G를 8개, 8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16개의 400G를 내려서 100G나 200G의 서버들과 연결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100G 같은 경우는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시고요. 200G 같은 경우는 200G의 로키, 그러니까 이제 RDMA, HPC에서 사용한 랜카드 같은 경우는 몇 개 밴드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대중화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디자인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건 이제 16개니까 16개 100G 네트워크로 봤을 때는 64개의 서버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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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니까 256대의 서버를, 물론 256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슈퍼컴퓨팅에 사용하는 GPU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서버들 같은 경우는 랜 카드가 보통 4개에서 8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버를 수용할 때 64개의 서버밖에 수용을 못해요. 여기에. 그래서 64대의 서버를 수용하게 될 때는 이런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네트워크가 되느냐? 이런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나죠. 늘어나면 스파인도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28대의 서버, 랜카드 4개가 달린 128대 서버가 되려면 얘가 4개가 아니라 리프가 8개가 필요하고요. 8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파인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n하고 2n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인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좀 연결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포트가 늘어나면 스테이지가 줄어들고요. 스테이지가 줄어들려면 포트가 늘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지는 아니고 스파인의 개수가 되긴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제가 400G에 64포트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400G가 일반적으로 32포트짜리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업링크 8개, 업링크 8개 쓰고 여기가 꽉 차죠. 그 다음에 절반을 내려서 16개씩 내리니까 64개의 네트워크 서버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64포트를 지원하는 서버가 스위치가 있다고 하면 얘는 한 대의 서버로 해결되잖아요. 요 관계 기억나시죠? 포트가 크면 클수록 스위치 숫자가 적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포트 반 자른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대형 non-blocking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포트가 많은 스위치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사실은 좀 반대 개념인데, 크로스바 스위치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 가격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스위치를 써버리면 너무 또 복잡해지고 많은 스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원하는 AI 네트워킹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게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호크 기반의 로우 레이턴시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걸 권고를 하는데 딥버퍼를 갑자기 쓰는 거죠. 딥버퍼는 레이턴시가 늘어난다면서요. 물론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딥버퍼 같은 경우는요 400G를 저희 576개까지 지원하는 장비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포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지가 줄어들고 들어가는 스위치 숫자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얼마 이상 커지면 이런 32개짜리 400G 가지고는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스위치들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딥버퍼를 왜 쓴다고요? 딥버퍼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대규모 네트워크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대의 HPC 네트워크는 인피니밴드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넷은 인피니밴드를 따라가는 개념이고요. 가능하면 인피니밴드와 유사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줄수록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피니밴드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그다음 그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인피니밴드가 왜 AI 머신러닝에 많이 썼냐, 슈퍼컴퓨팅에 많이 썼냐, 이런 어마무시한 장비들이 있어서 그래요. 냉장고보다 더 큰 648포트짜리 200G를 제공하는 인피니밴드가 있습니다.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400G가 있는 게 아니라 200G를 여러 개 연결해서 업링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장비가 쓰이게 되고요. 32포트짜리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여러 개 엮는 것보다 648개 200G 장비를 쓰는 게 가격이 싸더라고요. 이걸 비교해서 나와 있어요. 멜라녹스 사이트에 보면. 여기 대응하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왜요? 얘는 200G가 648포트인데 저희 400G잖아요. 200G를 따지면 1000개가 넘는 포트를 제공할 수 있죠.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딥버퍼를 써도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반대 내용이었는데 이게 왜 이제 설득이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버퍼와 레이턴시의 관계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그 딥버퍼 스위치의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버퍼가 온칩 버퍼가 있고요. 토마호크나 트라이던트처럼 외부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제스천이 안 일어나면 얘를 안 타요. 안 타고 있다가 대형의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이게 외부 버퍼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리커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스리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컨제스천이 안 일어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레이턴시가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기존에 있던 스위치와 유사하게 레이턴시가 작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많은 포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넘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떤 장비를 선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서버의 가속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AI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해서 서버에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건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RDMA 기술이고요. 이 RDMA는 RDMA 오버 이더넷이라는 기술. 이게 이제 로키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로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이거 로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로시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 로체라고 읽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로키 재단에 가보시면 로키라고 읽어주세요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로키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로키라는 기술이 왜 나왔느냐? 그럼 로키라는 걸 이더넷에, 그러니까 RDMA를 이더넷에 쓰는 게 로키죠. 그럼 RDMA라는 기술이 왜 나왔느냐? 기본적으로 과거의 TCP/IP 같은 경우는요, 통신을 할 때 CPU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높아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켓으로 내려갈 때 카피가 일어나고요. 얘가 레이어 4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드라이버로 내려갈 때 다시 카피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패킷을 쭉 만들어서 보내면 다시 받는 쪽에서도 이런 카피가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더라도, 아무리 빠른 메모리더라도 한번 카피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레이턴시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이 과정마다 CPU가 관여를 해요.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게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느린 이더넷을 썼을 때, 1G 이하의 이더넷을 썼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0G, 100G가 나오죠. 이런 고속의 이더넷을 쓰게 되면 CPU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됐을 때 아무런 일을 못해요. CPU를 거의 점유해야만 통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랜카드 에이직을 달기 시작했고요. 이걸 TOE라고 부릅니다. 이런 에이직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RDMA는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 다른 서버의 메모리로 다이렉트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RDMA가 뭐의 약자냐?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다이렉트로 접속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중간 과정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스무스하게 RDMA 드라이버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격지인지 내 로컬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 메모리 쓰듯이 그냥 쓰면 돼요. 이 과정에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RDMA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DMA 뭐 여러 가지 IO 기술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RDMA와 TCP/IP를 좀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TCP/IP를 가지고 CPU가 GPU만으로 처리했었을 때의 부하가 이만큼이에요. 메모리 카피를 하고 이것들을 뭐 여러 가지 헤더를 만들어서 조합을 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죠. 이걸 아까 설명드렸던 TOE 랜카드 에이직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게 되면 부하가 이만큼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건데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RDMA를 쓰게 되면, 아까 이제 로키를 쓰게 되면 CPU에서 걸리는 부하가 어마무시하게 줄어듭니다. 끝판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로키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TOE라고 하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술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IO를 가속하게 한 기술이 책섬 오프로드, 이건 이제 원지 때부터 쓰던 기술인데, 원지나 100 메가헤더 쓰던 기술인데, IP랑 TCP 헤더에 보면 책섬이라는 게 붙잖아요. 이 책섬을 CPU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직으로 그냥 연산해서 보내는 거예요. 라지 세그멘테이션 오프로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만들면 이 데이터를 원래 쪼개가지고 헤더까지 다 만들어서 차근차근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밀어내요. 그럼 이걸 잘라서 헤더까지 자동으로 붙이는 작업들을 CPU가 아닌 에이직들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더라도 기본적인 CPU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코어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속 기법이 있었습니다. 라지 세그멘테이션 오프로드라고 하고요. TCP 침리라고 하는 굴뚝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중간 과정 같은 경우를 저희가 몰라도 되는 일종의 가속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너릭 세그멘테이션 오프로드라고 해서 CPU가 IO를 처리할 때 랜카드에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이제 패킷을 만들어낼 때 CPU를 다 쓰는 거예요. 하나만 전담한 CPU를 쓰는 게 아니라 로드 쉐어링 하는 거죠. 해시를 해서. 이런 기술로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다 포함한 TOE라고 하는 에이지 기술을 다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키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RDMA라고 하는 기술이 원래는 이 인피니밴드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인피니밴드 그 오리지널 인피니밴드에서 그냥 RDMA가 올라가서 쓰이는 거고요. IP 네트워크에서는 RDMA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죠. IOP라는 기술하고 로키 버전은 로키 버전 2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로키 버전 2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IOP는 TCP 기반이에요. 그래서 TCP의 어떤 여러 가지 플로우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려면 이 TCP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로키 버전 1은 문제가 뭐였냐면 라우터를 못 지나갑니다. 로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키 버전 2로 거의 통합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RDMA가 랜 카드를 가속하는 끝판왕이에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가 네트워크에 물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RDMA가 너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NVMe over Fabric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 기술은 뭐냐? 요즘에 이제 SSD를 다시잖아요. SSD 인터페이스를 NVMe라는 기술 쓰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과거에 사용하던 우리 스캇이나 IDE나 이런 SATA 같은 기술과는 다르게 NVMe라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기술을 원격지로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올 플래시 스토리지라고 하죠. 요즘에 퓨어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가 다 SSD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쪽 서버에서 로컬에 이 스토리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쓰고 싶은 거죠. 그때 NVMe over Fabric이라는 기술을 쓰면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5 채널을 써도 되고요. 인피니밴드를 써도 되고 로키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기술들을 점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올 플래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로키를 씁니다. 중간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더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PC, 슈퍼컴퓨팅을 모르셔도 이런 로키 기술들을 접목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 로키는 왜 써요? CPU 부하 감소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응답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레이턴시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이턴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고속 데이터 센터 제품은 토마호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스를 쓰면서 레이턴시가 적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설명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왜 이더넷으로 전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끝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매니지먼트나 오토메이션 관점을 좀 보려고 해요. 버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의 버퍼입니다. 어떤 관점이냐? 모니터링 입장에서의 버퍼예요. 과거에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Q라는 걸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Q라는 건 뭐냐? 속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복잡한 통신을 해야 될 때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디스크 Q, CPU Q, 뭐 프로세스 Q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모니터링했냐? Q 랭스, 그 다음에 Q 타임이라는 걸 모니터링했었어요. 서버에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Q 길이가 늘어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Q가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디서 컨제스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경합을 해요. 그 다음에 Q 타임을 왜 모니터링 하느냐? Q가 막 이래 늘어났을 때 Q에 저장됐다 빠져나간 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중요한 요소인데 왜 중요한 요소냐? 랭스는 얼마나 심각하게 현재 컨제스천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 Q타임은 대략의 응답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원래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응답을 1초 안에 받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큐 타임이 1초예요. 그럼 응답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큐라는 걸 모니터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로키 뭐였어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HPC라는 게 여러 대의 서버가 서로 통신해서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들끼리 연결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메모리 공간 Q를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버퍼라고 부르죠. 똑같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스위치의 버퍼를 모니터링 해야만 컨제스천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통신이 되고 이제 드랍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퍼를 모니터링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버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 이더넷이다 라는 거고요. 저희는 렌즈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버퍼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플랫폼 쪽에 실시간으로 보내서 이런 것들 이벤트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을 돌려서 장애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파이버 채널이나 인피니밴드 같은 이더넷과 경쟁하는 기술들은요, 운영 자동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기술들은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로가 지정이 돼 있고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니터링 안 해도 되거든요. 로스도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자동화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가시성 모니터링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더넷 기반의 최신 SDN 기술들을 쓰게 되면 이런 자동화라든지 가시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건 텔레메트리라는 기술이고요. SNMP를 이젠 더 이상 쓰지 않고 텔레메트리를 쓰게 되는데, 텔레메트리를 쓰게 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상태값들을 모아서 머신러닝을 돌립니다. 그래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은 파이버 채널이나 인피니밴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제 AI 머신러닝 기술들을 이용해서 운영의 가시성을 높이기도 하고 장애를 예측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프로비저닝, 체인지 컨트롤, 텔레메트리 애널리틱스 같은 고급 모니터링 운영 기술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더넷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더넷으로 만들어서 이런 효과를 좀 누리시는 게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봤는데요.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이한 넌 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버에 특이한 IO 기술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RDMA, 로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나옵니다. 복잡한 구조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에는 버퍼 사용하는 방법, 넌블락킹을 사용하는 넌블락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방법, 시그널링을 위해서 네트워크 대역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AI 머신러닝에서는 두 가지가 고민이 돼야 된다고 해서 필수라고 했습니다. 넌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좀 보조하기 위해서 시그널링을 위한 대역 확보를 써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기술들이 다 이더넷으로 가기 때문에 이더넷 기반의 로스리스 네트워크, 넌블락킹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디자인 방식 설명드렸습니다. 팻트리 기반의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브릭 디자인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절반을 쪼개서 절반은 서버로 내리고 절반을 업링크를 쓰게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스위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클로스 아키텍처, 그 복잡한 회로들이 있잖아요. 2x2 스위치를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스테이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4x4, 8x8 이렇게 큰
포트가 있는 스위치를 쓰면 쓸수록 스테이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슈퍼컴퓨팅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는 로우 레이턴시 플랫폼을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토마호크.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포트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서버 쪽에서는 RDMA 기술을 봤습니다. 로키 설명드렸고요. 이 로키는 끝판왕이다 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CPU 사용이 거의 없어진다. 서버에서 무조건 이 로키를 아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마무시한 400G를 제공하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크기의 AI 머신러닝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AI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 인터커넥트다.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보신 이 그림이 저희가 얘기하는 AI 머신러닝의 대형 네트워크를 구현한 그림이에요.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트워크 디자인의 기초 설명드렸고, 넘블락킹 네트워크가 뭔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었고요. 로키, RDMA 이런 것도 설명드렸고, 스위치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네트워크 디자이너 하는데 막히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조금 나중에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스케일링 하는 거, 조금 더 스케일이 더 커졌을 때 테이블 사이즈, 스위치 테이블 사이즈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8,000대 이상의 서버들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스테이지를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려서 다음 넥스트 세미나 때 못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좋은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